아무래도 자동차, 내연기관 쪽의 성장성 자체가 아무래도 좀 한계가 보이는 부분들이고 글로벌 무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반짝 사서 끌어올렸다가 그 조금의 차익을 먹고 판다라고 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도 어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네. 자꾸 이제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예. 오를 섹터 혹은 오를 주식이 무엇이냐,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네.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 한번 섹터별로 네. 좀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네. 상위 종목 섹터별로 한번 시가총액 네. 이걸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시가총액 거래소가 아무래도 코스닥 쪽은 너무나도 수급적으로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분석이 지금 당장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안정이 됐을 때 우리가 한두 타이밍 정도 늦춰서 안전마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때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상대적으로 수급이라던가 어떤 선물 매수도 견조한 코스피 지수의 섹터별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 거래소 현황을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은 5,300억 매수로 늘어나 있는데 그중에서 3,500억이 전기전자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급들이 연속적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거의 파는 것 없이 꾸준하게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들도 같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겁니다. 양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더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매도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이런 구간들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패시브 자금 유입을 시키기 위한 포트의 리밸런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2월 4일부터는 다시 지금 5일째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 더불어서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 같은 기관 쪽들도 1월 28일부터 같이 사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좀 견조하게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제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탄력보다는 분명히 SK 하이닉스, D램 쪽으로 더 특화가 되어 있고 실적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쪽들의 주가 탄력성이 훨씬 더 좋고 정고점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돌파를 지금 13만 원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이 속해 있는 2차 전지가 될 것 같아요. 아까 LG에너지솔루션 주도주 작년 그러니까 네. 뭐 소재주하고 좀 분리를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배터리 셀 쪽은 네. 조금은 분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 셀 쪽은 어떤 한 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지만 소재나 이런 쪽들은 결국에는 다른 배터리 셀 업체들, 해외 쪽의 업체들로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선 조금은 별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시총 상위 쪽에서 어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사실상 뭐 들어와 있는 쪽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시가총액 상위에서 SK 아이테크놀로지 정도가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바닥을 다지고 화면상으로 봤을 때 조금 올라서는 모습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기회는 작년도에 7월 달하고 9월 달에 쌍고점을 23만 원대에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서 조금 이제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딱히 줄이는 모습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한 11만 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잡고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제가 5개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정도가 되겠는데 분리막
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수급도 이런 식으로 시장 대비해서 괜찮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에는 투자 동향에서 보시게 되면은 SK 하이테크놀로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멈추면서 140억, 80억 그리고 금융투자 매수도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의 소규모 물량과 함께 들어오면서 바닥을 수급적으로 잡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따는 약간은 배터리 셀 쪽과는 다른 개념으로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SKIT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이 네. 적자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저 실적 발표했나요? 네, 실적 발표했었죠. 실적 좀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은 보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실적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정말로 안 좋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장하기 전에 네. 실적은 좋은데 맞아요. 상장 후에 거꾸러지는 거 보고 네. 이거 상장을 위해서 이거 관리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네, 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게 이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기업 자체에서도 원치는 않았을 텐데 이게 폴란드 공장의 승인 지연 부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하량이 애초에 계획했던 양만큼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실망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분으로 나오면서 주가들이 큰 폭으로 나왔지만 이게 단가 또 인하 우려 부분들도 약간은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들을 뭐 당장 증설해서 생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너무 중장기적으로 이제 밸류들을 끌어와서 붙이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실적들에서 어떤 증설도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증설될 물량들에 대해서 우려감 섞인 목소리들을 밸류를 낮추는데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 보게 되면은 2022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이 폴란드 공장에 어떤 가동이 되면서 실적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용 분리막 수요는 제가 봤을 때 증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설을 뛰어넘을 만큼 수요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크게 개화가 된 상태에서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후발주자들도 전부 다 테슬라를 따라서 이쪽으로 전향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규제는 탄소 중립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현재 같은 경우에서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악재들이 모두 다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섹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올해 네. 작년 2021년에 대비해서도 올해도 성장 이익이 좋을 것으로 꼽히는 몇몇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IT 반도체이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외국인이 사는 이유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조선주하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올해 좋아질 이익이 예. 그 섹터로 증권사에서 분류를 해놨던데요. 예,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성장성의 측면일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2차 전지 쪽에서 사실상 패권을 조금 빠르게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소 쪽에 좀 집중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나 시장성이 너무 작았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개화가 물론 내용은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성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네시스 어떤 승용차 부분으로 적용하려던 부분들을 일단은 보류를 하겠다라는 뉴스들을 내보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2차 전지 쪽 전기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테슬라라던가 그리고 좀 예전에 내연기관차를 집중적으로 하던 자동차 공룡들, GM이라던가 포드 이런 쪽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봉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자산 가치, 어떤 PBR 개념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싸요. 하지만 그 싼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성장이 안 보인다. 네,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확실하게 커나갈 수 있고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냥 이 뉴스를 통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상으로는 네. 현대기아그룹이 사실은 뭐 로봇이니 그렇죠. 뭐 자율주행이니 수소니 뭐야? 너무 많죠. 네, 첨단 뭐 미래 산업은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룹사 차원으로 봤을 예전에 때는. 야 이거 뭐 주력으로 뭘 하나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뭐야 도대체 네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네. 또 반대로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뭐라도 하나 성공하면은 뭐 응?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네.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주도적인 게 안 보이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후발 주자, 아까 말씀하신 좀 나중 의견이 좀 더 이제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내연기관 쪽의 성장성 자체가 아무래도 좀 한계가 보이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점유율을 크게 지금보다 더 늘려나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선두 주자의 어떤 입지, 그리고 그 뒤로 나오는 자동차 공룡들의 친환경차의 전환,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 리비안이라던가 루시드 같은 업체들까지도 나오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강점을 크게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신사업들을 많이 좀 가져다 붙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해가지고 많은 밸류들을 좀 받는 그런 시기가 코로나 이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실적들, 그리고 진척이 되는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다 과연 고밸류를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쪽들로 의견들이 돌아선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보시게 되면은 딱히 시장 대비해서도 주가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2021년 1월 달에 화면 보시게 되면은 2021년 1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었죠. 이때가 아마 애플카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일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주가가 꾸준하게 좀 하락하면서 21만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또 한 번 바닥을 내리고요. 20만 원대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22년 1월 달 들어와서는 말부터는 그 지점도 붕괴를 시키면서 빠지는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외국인들 지분율이 보시게 되면은 네, 계속 빼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1위 기업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신사업들 진행이 차곡차곡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주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셨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일단 수급도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오늘도 보세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엄청 팔고 있네요. 네, 기관도 팔고 있고요. 계속 지분율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한 27%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고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46%까지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저점으로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줄이고 있고, 반면에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지선은 코스피의 120주선과 같은 자리인데 120주선으로 보게 되면 한 17만 원 중반대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현대차는 손을 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어디죠? 그 네. 가이드 기업 소개 거기에 네. 보면은 지금 12개월 퍼가 7.76이고 네. PBR이 0.7. 그러니까 되게 저평가된 거는 맞는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의 그 뭐죠? 주가 밸류를 그렇죠. 5배, 6배 정도밖에 안 봐줬었잖아요. 맞아요. 네. 글로벌리.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라는 어떤 새로운 네네. 성장 동력이 들어오면서 지금 네. 막 GM, 포드 뭐 전체 그렇죠. 네.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 한 네. 이 주가가 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시장 상황과 비춰봤을 때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을 근데 빠르게 늘리기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섹터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기아는 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기아는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1년도 한 3월달, 4월달 이후에는 좀 매수가 계속 외국인들이 다시 지분율을 늘리고 있거든요. 현대차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일단은 박스권 한 7만 5천 원대 정도를 바닥으로 하고 있고요. 한 8만 8천 원대가 상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시장 상황에선 좀 사고 팔고 전략은 유효할 것 같아요. 7만 5천 원대 내려오면 일단 손절 잡고 사서 한 8만 8천 원을 매도하고 나와서 기다렸다가 다시 7만 5천 원대에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 좀 유효할 것 같다. 그리고 향후에는 애플카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모든 네. 전문가들이 그 하는 이야기가 네. 그 반도체, 차량용 수급. 반도체 수급 요것만 해소가 되면은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일단은 그 반도체 수급도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급 면에서 이제 최근에 좀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을 골라야 되나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좀 수급 다변화를 할 수 있고 큰 물량들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애플 같은 기업이라던가 반도체 파운드리의 큰 고객사거든요. 거기다가 테슬라 같은 쪽들도 CATL이라던가 이런 쪽 중국 자체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의 비중을 낮추고 있어요. 그만큼 다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들의 어떤 규모가 있는 기업들, 그런 쪽들에 좀 접근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른 섹터 네. 한번 보죠. 일단은 뭐 인터넷 쪽이 또 바로 붙어 있네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시총 상위에 포진을 해 있는데 오늘은 좀 강한 흐름들이 아까 아침에는 서비스 업종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제가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매수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화면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왜 아침에는 좀 강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30만 주 이상까지 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9만 주로 순매수가 줄어들면서 1시 20분경에는 또 9만 주 순매도예요. 18만 주를 더 매도한 거고요. 그 이후에 1시간 텀에는 또 8만 주를 매도하면서 순매도가 2시 반 가십개 기준으로 17만 주 매도가 잡힌 겁니다. 그만큼 아침에는 반짝 사서 끌어올렸다가 그 조금의 차익을 먹고 판다라고 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외국인도 단타치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어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늘려나가는 모습들, 거기다가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쪽도 소폭 붙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아까 투자 동향은 제가 좀 보여드렸었어요. 외국인들이 한 2월 3일부터는 매수량을 120주선 기점으로 해서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도 같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들을 좀 잘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120주선 갔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갖춰야 되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점이 무너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출회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지받으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조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두 타이밍, 세 타이밍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그런 성격의 수급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 네,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그나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은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많이 빠지고 네. 기간도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바닥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단기 차익이 됐든 장기 투자가 됐든 네. 이제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조금씩 상승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확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자꾸 물리고 맞아요. 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당분간 계속 보지 카카오는 말자. 조금 더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한 2, 3일간은 의미 있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반등은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계속 사는데 반등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렵네요. 이게 네, 불과 몇 개월 전, 5, 6개월 전만 해도 맞습니다. 예, 참 가장 각광을 받던 주도주였는데 네. 예. 정치적인 규제 부분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섹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웬만한 것들은 좀 다 짚어드린 것 같고요. 조선주 좀 한번 조선주 봐주세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오늘 조선주도 같은 이번에 경우- 이제 증권사들에서 네.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맞아요. 섹터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네. 흐름은 좀 아직은 예,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그렇죠.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작년에 수주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이게 재무제표에 인식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올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오늘 지금 동시효과 들어간 상황들 보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한 2.5% 들어가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한 0.4% 소폭 상승했는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뭐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조선해양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계속 짚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나 주가의 정비례에서
이게 움직이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기술적인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 좀 2020년 코로나 때 바닥 찍고 한 6만 7천 원대에서 한 16만 원대까지 그래도 제법 괜찮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수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들은 좀 꺾이는 모습들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2020년도에 저점을 주봉상으로 또 찍는 모습들이 나와요. 8만 원대. 8만 원대에서 저점을 잡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이러한 기대감들이 수주 쪽에서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려면은 결국에 또 수급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수급을 화면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8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상 쌍 저점을 지지받으면서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같은 패턴이죠. 예, 조금씩은 사고 있어요. 이때 엄청나게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있다가 2월 4일부터는 조금 의미 있게 숫자들이 들어오면서 투신이라던가 이런 쪽들도 조금씩 같이 금융투자하고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바닥을 잡으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같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숫자 분기별로 실적 찍히는 거 보면서 올라갈 만한 여지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우조선해양 정도까지만 좀 같이 짚어볼까요? 아니 근데 한국 네. 조선해양인가요? 네네.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인 거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쪼개기 상장. 맞아요. 지금 네. 3호 중공업도 또 상장한다고 그러죠. 네. 현대중공업 그렇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주주들이 지금 열받아 있거든. 네. 막 이게 뭡니까 이거 저 물적 분할이죠. 예, 계속 해가지고 네. 이거 이게 참 법적인 규제가 조금 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그 CJ E&M 물적 분할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완전하게 철회는 아닌데 일단 좀 보류하면서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10% 이상 딱 맞아요. 급등을. 근데 오늘은 또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세 흐름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국처럼 법적인 규제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마련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머징 증시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처럼 어떤 모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한테 주식을 배정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주주들에게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은 물적 분할을 금지하는 이런 법적인 규제들,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규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주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뿔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먼저 하나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당분간 나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나서서 이 매를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도 또 네. 하나 터졌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LS 일렉트. 네네. 정말로 이러한 속에서도 그런 발표들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기업들은 어떤 정말 자금 조달이 이거 아니면은 정말 힘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CJ E&M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넷마블 지분 조금 매도하면은 그 자금들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아니 그냥 주원 시장을 더 춥게 만들어요. 지금 필요하면 그냥 지금 그 기업 자체가 네. 그냥 저 받아들이면 되죠. 증자를 하고. 근데 이제 그 경영 지분 네. 요거를 희석시키지 않고 비율을 맞아요. 그대로 네. 가져가면서 돈만 땡겨 오려고 하니까 예. 자꾸 이런 이게 너무 아주 뭐 주주들의 법적으로는 이익을 문제가 편취하는 없으니까 것 이게 같아요. 문제인데 네. 이게 미국 같으면 이게 지금 난리 집단 났죠. 소송 걸릴 일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법제계를 완전히 미국처럼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는 빨리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거나 뭐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게 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조선해양 네. 주주분들은 그냥 불만만 갖지 마시고 네. 회사에 항의 전화하고 맞아요.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하세요. 맞습니다. 이건 원래 그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네.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한 이거는 안 알아줘요. 그리고 네. 그 높은 데 있는 양반들이 뭐 이거 보기나 하겠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한참 걸릴 거예요.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계란도 굉장히 많이 던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지점을 계속 때리다 보면은 바위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또 네. 그 특집 방송을 하나 준비를 한 게 LG, 뭐 LS, 만도, 네. 카카오, 뭐 여기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물적 분할하고 그 쪼개기 상장, 네. 예, 계열사 상장으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전문가분하고 네, 하여튼 계속해서 그 뭔가 시장에 우리의 불만, 우리의
그 억울함을 자꾸 표출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